안녕하십니까, 이태현입니다. 요즘 급여를 반년 넘게 받지 못한 분들이 많다고 하던데 그게 정말인가요? 어떤 학교에서 거의 반년째 월급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다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한번 생각해보세요. 우리 선생님들 매일 업무 강도도 높고 스트레스도 큰데 그 와중에 반년 동안 급여를 받지 못했다면 얼마나 힘드셨겠어요. 게다가 일부 학생들은 수업 시간에 말을 듣지 않거나 집중하지 않고 과제도 제대로 해오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선생님들께서 어떻게 좋은 인내심과 태도를 유지하며 일할 수 있겠습니까? 선생님들 급여가 또 감봉되었습니다. 이제는 기본급만 지급된다고 합니다. 최근 많은 선생님들께서 저에게 연락을 주시면서 교사라는 직업이 너무 답답하고 심지어는 생계를 유지하는 것조차 힘들다는 말씀을 하시곤 합니다. 겉으로 보기엔 체면이 서는 직업처럼 보이고 사람들은 우리를 인류 영혼의 엔지니어라 부르지만 실제로는 무릎 꿇고 구걸하듯 하루하루를 버티는 삶처럼 느껴집니다. 예전에는 자주 이런 생각을 하곤 했습니다. 공무원 신분이 과연 평생 나를 지켜줄 수 있을까? 소위 철밥통을 쥐고 있다는 말이 있지만 마음은 늘 불안했습니다. 한편으로는 이렇게 열심히 일하고 있음에도 왜 수입은 매년 줄어드는지, 주택대출을 갚고 나면 손에 남는 것이 하나도 없는 현실이 허탈하기만 합니다. 또 다른 한편으로는 나는 성장하고 있는가 하는 회의감이 듭니다. 매일 반복되는 일이라곤 잡무 처리, 공개 수업, 평가 준비, 그리고 끝없는 문서 작성뿐입니다. 쉴 틈 없이 돌아가는 팽이처럼 바쁘게 움직이지만 결국에는 같은 자리를 맴돌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습니다. 중국 경제가 하강 국면에 접어든 가운데 여러 지역에서 재정 수입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며 각 업종 전반에 걸쳐 감봉과 해고 현상이 광범위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일부 성에서는 교사, 의사, 공무원 등의 급여가 지연 지급되거나 심지어는 할인된 금액으로 지급되는 상황까지 벌어지고 있습니다. 저는 정말 몰랐습니다. 심지어 심천의 선생님들조차 버티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요. 사람들은 보통 심천에서 교사로 일하면 철밥통의 수입도 안정적이고 복지도 잘 갖춰져 있을 거라고 생각하죠. 하지만 지금 아무도 모르게 조용한 폭풍이 몰아치고 있습니다. 현재 심천의 많은 기관들이 감봉을 진행 중인데 그 방식이 상당히 은밀합니다. 기본급을 직접 깎는 것이 아니라 각종 수당과 보조금을 하나씩 조용히 없애는 식입니다. 이로 인해 교사들의 실질적인 총수입은 체감할 수 있을 만큼 큰 폭으로 줄어들고 말았습니다. 저희 집에는 985 중국 명문대 출신 석사 출신만 3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3사람 모두 올해 감봉을 겪었습니다. 먼저 남편은 6월에 한 번, 그리고 11월 초에 또 한 번 급여가 삭감되었고 그 다음에 남동생이 11월 말에 감봉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며칠 전에는 올해까지 업계 선두의 외국계 기업에 근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급여가 줄었습니다. 올해 경제 상황이 얼마나 어려운지 저희 가족만 봐도 체감할 수 있습니다. 올해는 불과 몇 년 전 출산 휴가 후 복직했을 때만 해도 급여가 무려 30% 가까이 인상됐었지만 지금은 그 인상분조차 모두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올해 정확히 얼마나 많은 기업들이 감봉을 단행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저희 가족만 보더라도 4명 중 3명 감봉 확률로는 75%, 평균 감봉률은 약 20%에 달합니다. 블로그는 자신이 HR 담당으로 일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자신이 다니는 회사는 아직 감봉은 하지 않았지만 채용 가능한 포지션은 생산 현장의 단순 작업자와 기술직밖에 남아있지 않다고 합니다. 핵심 직무는 단 한 자리도 채용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죠. 내부 직원들은 엄청나게 바쁜 상황이고 한 사람이 2사람 몫을 해야 할 정도로 일손이 부족하다고 합니다. 회사에서 최근 감원 조치가 있었습니다. 저희 부서에서도 3명의 동료가 퇴사했고 이후 인사팀에서 저를 따로 불러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인사팀에서는 계속 근무는 가능하지만 월 기본급을 20% 줄여야 한다는 제안을 했습니다. 오랜 시간 고민한 끝에 결국 저는 그 감봉 제안을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저는 올해 30이고 상해에서 생활한 지 벌써 7년이 되었지만 감봉을 겪은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인사팀의 설명에 따르면 회사가 새로운 프로젝트를 유치하지 못해 지금 인원 규모를 유지하는 것이 어렵다고 하더군요. 최근 몇 년간 전반적인 경제 상황이 좋지 않은 데다 제가 몸담고 있는 업계도 점점 더 불안정해지고 있어서 새로운 일자리를 찾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제는 젊은 친구들과의 경쟁에서도 자연스럽게 밀릴 수밖에 없는 나이가 되었고 설령 지금 회사를 떠난다 해도 결국에는 다시 처음부터 시작해야 한다는 현실이 참 무겁게 다가옵니다. 블로그는 오늘 출근했을 때 해고된 동료들이 이미 그들의 자리를 다 정리하고 떠난 상태였습니다. 텅 빈 사무실을 바라보며 웃음소리 가득했던 분위기가 사라진 게 아쉬워 마음이 착잡한 가운데 결국 현실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동시에 그래도 자신은 아직 남아있다는 것에 은근히 안도하며 다시 구직 활동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에 감사함을 느꼈다고 말했습니다.
정말 상상도 못했어요. 남편이 또다시 감봉을 당했거든요. 이전 월급이랑 비교하면 무려 30%나 줄어든 수준이에요. 불과 1년도 차이 안 되는 시간 동안 2번이나 감봉을 당했고 한 번은 해고까지 겪었습니다. 이게 정말 남편 운이 없는 건지 아니면 경제 상황이 그만큼 빠르게 나빠지고 있는 건지 저도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올해 5월까지만 해도 남편은 한 공장에서 트럭 운전 일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감봉 통보를 받았고 그 뒤로는 해고 절차까지 이어졌습니다. 이 모든 일이 한 달도 안 되는 시간 안에 벌어졌어요. 감봉 이후에는 한 달 내내 집에 있을 수밖에 없었고 6월이 되어서야 지금 다니는 직장을 간신히 구할 수 있었습니다. 저희는 원래 1년 안에 차량 할부금을 모두 갚고 거기에 5만 위안을 더 모아서 주택 대출도 앞당겨 상환할 계획이었어요. 그런데 반년도 차에 지나지 않아 또다시 감봉이라는 현실을 마주하게 됐습니다. 이번 감봉으로 월급이 거의 3천 위안이나 줄었어요. 수입은 계속 줄어드는데 그래도 삶은 멈출 수 없잖아요. 그래서 오늘도 그냥 버티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블로그는 그들 가족은 안위성 방부에 살고 있고 부부 둘이 벌어도 한 달 수입은 겨우 10,000위안 남짓이라고 합니다. 이에 집값 대출과 차량 할부금만 해도 매달 8천 위안이 넘고 아이 둘을 키우는데 들어가는 지출까지 합하면 모든 걸 생각할 때마다 불안해서 잠을 이룰 수가 없다고 털어놓았습니다. 그녀는 남편은 올해 겨우 35살 한창 일할 나이인데 머리에는 흰머리가 점점 늘어만 갑니다. 그 무거운 책임감을 알기에 항상 괜찮다며 아직 나도 있으니까 걱정 말라고 위로해준다고 합니다. 성인의 세계엔 아쉬움이라는 말은 없습니다. 그들이 할 수 있는 건 이를 악물고 버텨내며 용기 있게 현실을 마주하는 것뿐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번 달 월급이 아직 안 나왔어요. 오늘 저녁에 팀 리더가 단체 채팅방에 남긴 메시지를 보니까 이번 달 급여가 다음 달로 미뤄질 수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미 월급이 줄어든 것만으로도 버거운데 이제는 지급 지연까지 겹치니까 불안감이 더 커질 수밖에 없어요. 제 동료 중 한 명은 지금 사마로 여행을 가 있는데요. 농담 삼아 내가 돌아왔을 땐 회사가 없어져 있을지도 모르겠다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솔직히 말해서 이런 농담을 웃으면서 넘길 수 없는 현실이라는 게 너무 무섭습니다. 요즘 취업 환경은 정말 너무 어려워요. 제 주변만 봐도 졸업하자마자 바로 취직한 사람들 대부분은 집안에 어느 정도 인맥이나 배경이 있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반대로 그런 배경이 없는 사람들은 체면 있고 안정적인 직장을 구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힘든 현실에 부딪히고 있습니다. 요즘 국영기업에서 요즘 임금 삭감이 계속되고 있다는 소식 다들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제 친구 한 명도 그런 상황을 직접 겪고 있습니다. 그 친구는 호화호특에 있는 한 기관에서 근무하고 있는데요. 10년 넘게 정말 성실하게 일해왔고 작년까지만 해도 별다른 문제 없이 잘 다니고 있었어요. 연말에는 10만 위안이 넘는 보너스도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때까지만 해도 아무 문제가 없어 보였죠. 그런데 올해 들어서 기관 측에서 갑작스럽게 통보를 했다고 합니다. 내용이 뭐였냐면 작년에 보너스를 너무 많이 지급했으니 전액 환수하겠다는 거였어요. 솔직히 말해서 누가 그런 상황에서 그 돈을 순순히 다시 돌려줄 수 있겠습니까? 직원들이 강하게 반발하자 기관 측에서는 말을 바꿨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보너스는 환불하지 않아도 좋다. 대신 올해 월급에서 차감하겠다는 거였죠. 결국 보너스를 돌려주든 월급에서 깎이든 직원 입장에서는 실질적인 임금 삭감이나 다를 바가 없습니다. 이게 임금 삭감이 아니면 도대체 무엇이 임금 삭감이겠습니까? 이 내용을 공유한 한 블로그는 자기 회사도 사장이 바뀐 후 본인의 월급이 8천 위안으로 줄었다고 말했습니다. 새 사장은 인건비가 너무 높다며 계속해서 임금 인하를 시도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번 일은 마침 신년이기도 하고 2026년 새해가 시작되면서 인건비를 재산정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회사가 저희를 불러 임금 인하와 관련된 면담을 진행했습니다. 저는 현재 회사 내에서 계정 최적화 및 정보 유입 광고 업무를 맡고 있는 직원입니다. 그날 면담 자리에서는 임금 인하에 대한 논의가 있을 거라고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기 때문에 녹음도 하지 않았고 아무런 준비도 하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면담이 시작되자 상사께서는 대화 초반부터 본론으로 들어가 급여 체계가 변경되었다는 사실을 알렸습니다. 앞으로는 고정급으로 월 8천 위안만 지급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어 상사는 내년에는 월급이 5천 위안부터 7천 위안까지 더 줄어들 수 있으며 성과급 제도가 새롭게 포함될 예정이라고도 설명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순간 저는 마음속으로 이 제안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고 느꼈습니다. 블로그는 자신이 이 회사에 2년 넘게 다닌 이유가 3가지라고 말했습니다. 바로 주 5일 근무, 대기업의 안정성, 그리고 야근이 없다는 점 때문이었습니다. 그녀에게 이 일자리의 적정 임금은 월 8천 위안, 이보다 낮아지면 더 이상 받아들일 수 없다고 생각하고 있었죠. 하지만 새로운 사장은 집에 가서 다시 생각해보라고 말했습니다. 신정 연휴 3일 내내 그녀는 계속 불안감에 시달렸습니다.
아이 양육, 집, 차 대출 상환 등 생활비 압박이 큰 상황에서 다시 구직 활동을 시작하고 싶지는 않았기 때문입니다. 어떤 네티즌은 댓글로 요즘처럼 경기가 안 좋을 땐 회사가 당신을 붙잡고 싶으니까 월급 삭감 협상을 하는 거예요. 그냥 해고해도 회사 입장에선 손해가 거의 없을 테니까요. 서로를 이해하려는 자세가 회사와 직원이 함께 살아남는 최선의 방법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선양의 선생님들을 대신해 목소리를 내고 싶습니다. 현재 선양 지역의 교사들이 받는 월급과 주택공적금 납입 기준이 왜 이렇게까지 낮은지 솔직히 정말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요즘은 대부분의 가정이 아이 한두 명을 돌보는 구조인데 그 육아 부담이 얼마나 큰지는 누구나 공감하실 겁니다. 그런 가운데 선생님들 역시 수업 준비, 학생 지도, 행정 업무 등으로 상당한 스트레스를 감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한 달에 받는 급여가 고작 몇천 위안에 불과한 수준입니다. 다른 공공기관의 공무원들과 비교해보면 그 차이는 더욱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예를 들어 일부 공무원들의 주택공적금 납입 기준만 보더라도 그 액수가 선생님들의 월급보다 많을 정도입니다. 이것은 결코 공정한 처우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선생님들의 월급 인상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합니다. 피할 수 없다면 결국 맞서야겠지요. 올 것은 오고 떠날 것은 아무리 붙잡으려 해도 결국 떠나게 마련입니다. 오늘 낮 2시부터 시작된 회의는 오후 4시가 넘도록 이어졌습니다. 2시간이 넘는 회의 동안 처음엔 다소 웅성거리던 분위기가 점차 가라앉더니 마지막에는 말 한마디 없이 정적만 흐를 정도로 무거워졌습니다. 아마도 모두의 마음이 무거웠기 때문이겠지요. 그 무게는 다름 아닌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에서 비롯된 것이었을 겁니다. 회의 도중 교장 선생님께서 교사 전직 즉 전환 배치 정책이 이미 시행되기 시작했다는 사실을 공식적으로 발표하셨습니다. 학교 차원의 논의를 거쳐 우리 학교에서는 총 28명의 교직원이 전직 대상이 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물론 저 역시 그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한 블로그는 중년에 접어들어 예기치 못한 시대의 거대한 변화에 마주하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모든 것이 마치 다시 처음부터 재편되고 있는 듯하고 많은 일들을 다시 시작하게 되었지요. 만약 더 이상 이 교단에 설 수 없다면 나는 과연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라고 말했습니다. 감봉의 바람이 결국 학교 현장에도 불어왔습니다. 요즘 교사들, 특히 명문학교가 아닌 기초 중소학교에 근무하는 선생님들은 급여 삭감, 성과급 중단, 심지어 임금 체불까지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일부 선생님들은 차량 할부금이나 주택 대출조차 감당하지 못해 이리저리 자금을 돌려막으며 가정을 간신히 유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정말 마음이 아프지 않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인민의 교사라는 직업은 제 마음속에서 늘 신성하고 존경받아야 할 자리였기 때문입니다. 얼마 전 친척과의 대화에서 알게 된 사실이 있습니다. 그녀는 작년에 월급이 줄었고 연말 성과급도 절반으로 삭감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함부로 소비할 용기조차 나지 않는다는 말을 하더군요. 예전에 저는 월광족, 즉 그 달에 받는 월급은 그 달에 다 나가버리는 상황이었습니다. 월급날이 되면 지난달 옷가게에서 쓴 카드값부터 결제하고 각종 할부와 소액대출, 마이크로 롱까지 돌려가며 생활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소비 자체를 자제하며 생계를 걱정해야 하는 참담한 현실 속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블로그는 많은 사람들이 교사의 월급은 안정적이고 여름 방학과 겨울 방학도 있어서 삶이 꽤 괜찮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최근 몇 년간 각 지역의 재정 압박이 점점 심해지고 적자 상태에 놓인 지역도 적지 않습니다. 그에 따라 기초 학교들의 급여와 복지 수준도 점점 하락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출생률이 해마다 떨어지고 있어 앞으로의 흐름은 더욱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연말 보너스 지급 시기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대학 교직원들은 이를 보통 과학 연구 실적 성과급이라고 부릅니다. 그렇다면 일반적인 일본 대학, 즉 보통 4년제 지방 국립대에 근무하는 교직원들의 2025년 개인 소득 수준은 어느 정도일까요? 이번 주 학부에서는 교수들의 교육 및 연구 업무량을 집계하고 이를 바탕으로 연말 성과급을 계산할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저는 2015년에 박사과정을 졸업한 뒤 대학에 취업하여 올해로 교직 10년 차가 되었습니다. 현재 제가 근무 중인 대학은 성소속 대학이며 급여는 총 3가지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중 첫 번째는 성정부에서 직급 및 교직 경력을 기준으로 지급하는 기본급입니다. 저는 현재 부교수이자 박사과정 지도교수로 매달 약 5,900위안을 받고 있습니다. 블로그는 두 번째 부분은 학교에서 일괄 지급하는 것으로 금액은 전년도의 강의 업무량에 따라 산정됩니다. 그녀는 작년에 매달 약 2,200위안을 받았습니다. 세 번째 부분은 과학연구 성과급, 즉 많은 사람들이 말하는 연말 보너스입니다. 올해 그녀는 약 85,000위안을 받았습니다. 이 세 가지를 모두 합치면 연봉은 약 18만 2,000위안이 되며 이는 중국 대학 교직원 가운데 중간 정도 수준입니다. 학교마다 또 같은 학교 안에서도 직책이나 위치에 따라 수입 격차는 하늘과 땅 차이라고 할 정도로 매우 큽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중국 본토에서 초등학교와 중학교는 의무교육 단계에 해당하므로 원칙적으로 정부가 주요 경비를 부담해야 합니다. 그러나 재정 지원이 부족한 탓에 학교들은 자체적인 예산이 없어 학부모들에게 비용을 전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광동 청원의 한 학교는 학생들에게 점심시간 휴식비를 징수해 사회적으로 큰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SNS 인플루언서 교목은 학부모가 제공한 다음 학기 납부 고지서를 공개했는데 그중 한 항목이 점심시간 위탁 돌봄비였습니다. 교실 책상에 엎드려 쉬는 경우 한 학생당 250위안, 간이 침대에서 자는 경우 한 학생당 600위안입니다. 이러한 점심 돌봄비는 청원의 사례만이 아닙니다. 작년 11월 하남 낙양의 구남한 초등학교에서도 학생 한 명당 한 학기에 115위안의 점심 돌봄비를 징수해 논란이 되었습니다. 요약하자면 의무교육의 재정 책임을 부모에게 떠넘기는 관행이 곳곳에서 발생 중이며 이는 중국 사회에서 큰 비판을 받고 있다는 사안입니다. 학교 측은 이 비용이 점심 돌봄 서비스 요금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많은 네티즌들은 이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며 아이들이 본래 자기 교실에서 쉬는 건 당연한 일이고 책상과 의자도 공공자산이며 선생님이 학생을 돌보는 것 역시 직무의 일부인데 도대체 이 돈을 왜 받아야 하죠? 명분도 정당성도 없는 요금입니다. 라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또한 일부 지역에서는 학교가 교실 에어컨, 난방기 등을 학부모들이 직접 사거나 설치하라고 요구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학급 단위로 비용을 나눠서 부담해야 하며 이에 대한 불만이 제기되면 교육당국은 예산 부족, 여건이 열악하다는 이유를 들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습니다. 한편 한때 철밥통이라 불렸던 교사라는 직급은 지금 전례 없는 구조조정과 재편의 시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는 과장된 표현이 아니며 이미 중국 각지에서 관련 정책들이 하나둘씩 시행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북경 붕대구는 작년 8월 교사 퇴출 제도의 세부 지침을 발표했습니다. 재직 중인 교사에게 성과 평가 기반 퇴출 제도를 적용하고 있으며 평가에서 누적 3회 불합격 시 즉시 해고될 수 있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또한 복건 하문시는 앞으로 신규 교사 채용 시 정규직 채용을 전면 폐지하겠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이외에도 절강, 영파, 호남, 장사 등 10여 개 도시가 교사 퇴출 제도 시범 운영에 속속 참여하고 있습니다. 한편 상해대학 인구연구팀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앞으로 10년간 전국 교사 일자리가 약 533만 개 줄어들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현재 중국 전역의 정규 교사 수는 약 1,000만 명이기 때문에 이 수치는 거의 절반에 해당하는 교사가 자리 이동이나 실직을 겪을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이는 단순한 구조조정이 아닌 중국 교육 시스템 전반에 걸친 거대한 변화의 시작이라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추세가 나타나는 주된 이유는 중국 여러 지역의 초등학교들이 심각한 학생 수 부족 문제에 직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낮은 출산율이 교육 생태계를 크게 변화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포동의 한 초등학교에서는 작년 가을 1학년 신입생이 단 22명에 불과했는데 전임교사는 무려 22명이 배정되어 교사 대 학생 비율이 1대1이라는 극단적인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많은 학교들이 교사 정원을 줄일 수밖에 없는 현실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